네, 정부가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죠. 한편으론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릴 테니 살지 않는 집은 팔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는 신호가 잡히는데 거래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값은 정말 잡힐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5월 9일 분명히 끝납니다. 이재명 대통령 몇 차례 강조했고 이제 매물 좀 내놓아라 했는데 뭐 좀 나온다는 통계도 좀 잡히는 것 같고요. 두성규 대표님, 좀 매물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이제 사실은 거래가 크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지금 부동산 그 데이터, 빅데이터 관련된 업체 아실이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 주요 지역의 매물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우리가 이제 가장 그동안의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강남 지역에 있어서 송파구, 네. 송파구 쪽의 매물 자체가 아마 한 10일 정도 이전보다 4.5%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송파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데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핫한 우리 부동산 시장의 지역들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용산. 그쪽 지역의 대부분의 매물들이 지금 약 한 2%에서 3% 정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가 그동안의 급매로 소화된 어떤 물량까지 합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네. 그 분위기에 따라 상당히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매물로서 많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에 이제 유예를 갖다가 종료시킨다는 것은 예. 단순히 세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도 정부에서는 우리가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서 많이 나와주게 되면 하나의 어떤 공급 효과를 갖다가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의 효과를 즉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현재 나온 매물 수준의 증가 정도로는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급을 늘리는 그런 효과 측면에서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어느 정도로 평가되느냐. 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봐도 세금 중과에 좀 조치가 먹히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버티는 사람이 역시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평가가 좀 엇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어떻게 봐야 될지, 거래는 정말 되고 있는지. 예, 거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안 되고. 예, 거래량은 뭐 우리 3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풀고 났을 때에 비하면 다들 5분의 1에서 7분의 1 토막 수준의 거래입니다. 12월, 1월에 이어서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양수준과 그 얘기가 1월 25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어서 좀 볼 테지만 제가 볼 땐 그 수준에서 그냥 멈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호가를 많이 낮춘 매물보다는요. 네. 호가를 버티는 매물이 80%고요. 한 10%, 20%만 좀 낮춘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자들이 그나마 조금 소화가 되는데 버티고 있는 호가에 대해서는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더 줄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늘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5월 9일 종료가 되면 일단 팔 수가 없으니까 물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금이 무서워서 이제 안 판다. 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매물 잠김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5월 9일 전 이후에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은 예전 같으면 약간 잠겼거든요. 예. 이번엔 좀 많이 느는 편이에요. 예전보다는 좀 네, 늘어난다. 서울 아파트 전체 매물이 5만 7천인데 5만 9천 넘었으니까 2, 3천 개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 강남구만 한 800개, 1000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볼 때 우리가 이 워딩에서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뿐이 아니라 그 엑스 트위터에 계속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네. 발언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핵심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거주 비거주를 자주 언급한단 말이에요. 자주 거주 비거주를 언급하시면서 맞아요. 네. 보유세에 대한 올릴 어떤 그런 기운을 갖다 던져주니까 예. 다주택자들이 여기서 이게 보유세까지 손을 대겠다라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럼 보유세는 사실 민감하니까 제가 볼 땐 빨라도 지방선거 끝나고 발표가 될 텐데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 주신 과연 매물 잠김이 일시적으로 지금 매물이 있지만 5월 9일 이후에 이어질지 아니면 잠김으로 인해서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게 봐야 되지만
5월 9일 이후에 이제 양도세가 워낙 무거우니까 못 파는 사람들이 만약에 보유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데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미리 좀 예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다주택자들이 고민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어. 것은 두 가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마도 정부가 어떤 시장에 너무 지금까지 계속 강도 높은 조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조금 순화된 것들로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네. 공시가격 정도의 선에서 그 부분의 어떤 변동선에서 어느 정도 현재 있는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네. 이제 재산세에 대한 어떤 부과를 하는 정도로 그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아예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공시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에다가 다시 이제 세율 자체에 대해서 보유세율. 더 강화된 어떤 부분.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대통령이 그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 부분을 줄이는 쪽도 이 언급을 하고 그것도 있거든요. 언급을 하셨죠. 네, 그리고 계속 아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다주택자 공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1주택자를 하더라도 비거주하는 분들. 비거주하는 네, 데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이 담긴 네. 강한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사실 세율 자체를 정말 고통을 느낄 정도의 그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 부분에 대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세율 조정까지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아마 정부는 6월 지방선거 뒤에 민심을 감안하고 네. 정책의 효과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거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는 또 하나가 있는 부분이요. 뭐예요? 지금 사실은 이 세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제 부분에 대한 강화 문제를 너무 일찍이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이번에 큰 강화된 세율까지 조정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는 네, 추가적인 그 조치가 이후에. 사라져 버리게 되고 또 약화된 것으로 하게 되면은 버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쪽에서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동향을 조금 얘기 앞서서 먼저 세율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5월 9일 이후에 과연 보유세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제 뭐 종합부동산세를 염두에 두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는 이미 무겁게 물려지고 있는 것이죠. 세율로만 보면. 네. 그 부분까지 뭐 조정하는 그런 지금 그런 생각 같은 게 좀 깔려 있을까요? 네, 일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정시장 볼 가격 때. 비율은? 네, 네. 그것만 해도 뭐 일단 부담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세율 조정이랑 같은 효과죠. 예, 예. 근데 그것은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좀 해당되는 것이고 예. 전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거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개념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비거주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도 그 목적이 거주를 하지 않고 했다라면 이제 투자용으로 판단해서 네. 그거에 대한 세율을 보유세를 갖다 앞으로 차등화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판단할 때 그러네. 살고 있지도 않은 집을 왜 갖고 있지? 예. 그 투자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보유세를 만약에 일거주 자기가 살고 있는 집하고 차등을 준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 분명히 형성이 되거든요. 지지할 거다. 국민이. 네, 다주택자가 지금 237만인데 전체 대한민국 가구수가 2,300만이에요. 예. 그분들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90%는 찬성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우리 워딩에서 뭐 트위터에 계속 올리시는 게 네. 국민이 공감하고 네.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딱 워딩을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하고 자산가분들은 네. 시장 예측을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으셨잖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또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네. 우리가 시행령 정치라고 하잖아요. 네. 부동산 쪽에 이제 세제나 이런 것들 시행령으로 많이 조정을 하거든요. 뭐 예.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에는 딱 나와 있는데 그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네.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래서 예외가 많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예요. 시행령으로 인해서 정치 목적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법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행정부 윤호중 장관이 대통령하고 티키타카로 국무회의에서 방송되는 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죠. 네. 아 그러면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손을 대겠다. 주식도 손을 댄 것처럼 예. 그런 거 예측하고 자산 관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거주 비거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10%여서 이제 90%가 찬성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네. 1주택자의 경우에 거주 비거주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 그렇죠.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 네네, 말고 네네.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갭 투자를 했던 분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예, 분이라든지 애들 교육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어떻게 압박을 한다. 네. 1주택자인데 비거주. 네. 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동안 논점 자체가 아마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1주택자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비거주 경우를 갖다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자녀 교육 문제 등등을 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 사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까지 사실은 굉장히 압박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헌법상에 나와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언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면서 대통령의 발언 수위 자체가 너무 강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무장관들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네. 대통령이 사실은 트위터 X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쪽에 네. 어떤 SNS를 통해서 지금 많은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또 언론에서도 또 굉장히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가운데 하나 그나마 네. 너무 과도한 즉 보유세 부분에 향후 보유세 부분에 대한 동향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좀 두려움을 가지시지 않도록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현재 세제가 만약 유지된다면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해가 바뀌어서 갑자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은퇴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금이 충분히 보유가 충분치 않기 네.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도 가운데 세부담 상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제도? 예, 그러니까 네. 전년도에 부담했던 재산세 등 이런 세 부담이 예. 다음 해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2배, 3배 이상 뛰어버리게 되면은 네.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어떤 삶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소득세가 재산세나 이쪽에 세법을 보게 되면 세부담 상한 제도가 이전의 세부담에서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완충 장치가 있다는 예.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택 보유의 문제에 대한 전략을 보통 짜시는데 상당히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주 비거주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네네. 비거주하는 경우 1주택자들 네네. 집 한 채인데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다른 데서 예, 전세나 예, 세로 살고 있는데 이 주택에도 아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뭐 축소한다든지 이럴 가능성까지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대통령의 말씀을 네, 일단 저는 토대로 보면. 축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비거주는 더 해당될 것 비거주. 같고. 네, 네.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예외 소환 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일시적으로 뭐 부모님이 뭐 식구가 아파서 예. 집을 팔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잖아요. 2, 3년 뒤에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일단 병원 근처로 전세를 얻어서 살 수 있잖아요. 예. 이런 특별한 예외들은 예외 조항으로 구제할 것이고 제가 볼 때 예. 그렇지 않고 명료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해야지 이게 국민적 저항이 좀 없다고 보고요. 네. 말씀 주신 세부담 상한제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유연하게 예. 뭐 미래 예측 가능하게 조세 정책을 해야지 이제 부담이 없고 예. 충격이 없을 텐데 예상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상할 게 뭐냐면 항상 보유세가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를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보유세가 대한민국이. 네. 저렴하다? 근데 이제 전체 GDP 대비 조세 비중으로 따지면은 비슷합니다. 선진국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네. 부동산 실제 효율이라고 그러죠. 실제 효율을 그 가치에 비해서 세금이 우리나라 한 0.17%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딴 데는 한 1%는 아니고 0.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에서 2배 정도는 올려도 외국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그게 그럼 선진국들은 왜 그런 보유세를 그 수준으로 하고 거래세가 낮거든요. 양도세가 대부분이. 낮다. 네, 네. 거래세, 취득세도 취득세. 낮고 이 양도세도 낮습니다. 예, 거래를 우리는 쉽게 이제 하게. 네네. 선진국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점점 이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점점 시장이 이제 어느 좀 임계점에 다다르면 네. 거래는 줄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한민국도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국가 세원 관리 네. 차원에서 네. 보유세를 조금 올리면 2,300만 90%를 0.1% 올리면 0.9인데 네. 10% 분들을 갖다가 0.2 올려봤자 0.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따져보면은 보유세가 국민들한테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네. 특히 차등을 둬서 고가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린다면 세원 확보에 문제가 없고 거래세나 양도세를 줄여주면 네.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부담이 적고 네. 파는 분도 양도세금에서 자유로우니까 거래가 좀 원활하잖아요. 원활하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선용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이제 이 테이프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좀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가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향후 5년, 10년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줘야만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 수시로 세금이 바뀌지 않나 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꾸 바뀌니까 네. 법제화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의 방향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세제는 어떻게 간다. 뭐 수시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보다 좀 그런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지금 다주택자들 집을 파는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이 시청자도 댓글을 이렇게 달았네요. 서울에 나와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파는데 조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장벽이 많다. 그래서 팔기가 어렵다는데 네. 세입자들 때문에 못 파는 경우도 참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죠?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 대통령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전체를 묶어놓고 네. 실질적으로 그걸 팔려고 할 경우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반드시 실거주를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실거주. 예, 네. 그 부분에 묶여가지고 실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네.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 7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다음에 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자체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네. 오히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체는 세입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할 정도로 강화돼 있다 보니까 세입자의 의사가 강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 소유자는 아무리 정부의 어떤 제도의 정책이나 이런 데 네. 호응해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세입자가 이사해 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순한 예전에 거래 비용, 이사 비용 정도에 그치던 것들이 지금은 상당한 목돈, 제가 언급하기가 좀 거북할 정도로 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 정부 대통령께서 투기와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지금 조금 변질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요. 네.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단순히 투기 외에도 네. 투자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유에 대한 상당히 부담, 이 부분을 갖다가 과감하게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 나온 게 아까 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양도세. 부분들의 혜택을 예. 축소하겠다. 그래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이 보유에 대한 부분이 50%, 거주에 대한 부분이 50% 혜택에서 최대 사실 1가구 1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예. 사실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부분을 갖다 고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이 예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투기라는 그다음에 투자라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과연 국민들의 인식과 같은 눈높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제 팔 수 없다고 조금 하는 분들 그 장벽을 어떻게 없애줄 건지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는데요. 뭐 어떻게 할수 아시겠지만 다주택자 중에서 팔려고 해도 네. 살려는 분이 6개월 내에 전입 조건이 필요하니까 그 조건이 안 맞으면 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예외 조항을 정부가 보완 대책을 던져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만약에 갱신했을 경우 2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2년 뒤에 입주하는 조건의 조건부로 그건 팔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면
남은 그러면 기간 팔 수가 동안- 있죠. 예. 그 임차인의 어떤 거주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2+2니까 그거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그럼 그 부분에서 최장 경우는 3년 나오겠죠. 지금 한 1년 됐는데 계약갱 시청권을 2년 행사한다고 네, 치면 양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려면 제가 지금 1년 살았어요. 예.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살게 예외를 줬다. 네. 그럼 이건 자기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예외 조항에서 우리가 주인이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면은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정부가 선택할 사항인데 네. 나가줘야 되는 걸로 하되 만약에 갱신권을 썼으면 1년 반이나 2년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둬야겠죠. 그러면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정부가 하나 더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이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제도 시행했잖아요. 등록 임대사업자들. 네네. 그래서 4년짜리, 8년짜리 했는데 4년짜리는 중간에 이제 폐지가 됐고 8년짜리 그 임대사업자가 201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예. 17년, 18년에 막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분들이 8년이, 네,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8년이 돌아온다. 그분들이 만기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6개월이나 1년 안에 팔면은 세제 혜택을 받지만 못 팔면은 그냥 다주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하라는 대로 8년 동안 어. 임대료를 안 올리고 안 잘 올리고 따라서 잘 하신 성실하게 해왔는데. 8년짜리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약간 공조한 일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정부 정책대로 따른 거잖아요. 네네. 그 정부의 정책에 네. 호응해서 한 호응한 거니까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게 대책이 없어지고. 그거 큰 문제인데요? 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 주신 이런 예외 조항들을 잘 적용을 해서 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불우의 피해 이런 분들을 케어해야 이번 정책의 어떤 진정성,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정부 정책에 공조한 분들은 당연히 케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발표를 어제 했으니까 네. 보완 대책을 내겠다고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나오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그런 정책을 제가 볼 때 밤새서라도 해서 예. 주말에 자주 발표하시잖아요. 요 부분에서 이번 제가 주말에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개인적으로. 보완 말씀을 드리고 네, 두 가지 싶은 게, 그 세입자들- 지금 장기 임대 그 민간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8년 돼서 이제 8년 돼서 마무리됐을 때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면은 5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다른 주택을 혜택을 주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가면 다 해준다고요? 네네. 5년의 5년 시간이 동안요? 있어요? 네. 5년 동안에 되도록 지금 특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그래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조문까지 확인한 거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그 본인이 그 장기 임대 그러니까 8년이 됐습니다. 그 임대 되면 성실하게 자동 상실이 되거든요. 예, 됐는데 자기- 못 팔았어요. 예, 그래도 못 팔았는데 5년간의 시간이 그렇죠. 있단 말입니까? 네네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그분들 이제 다주택자 중간은 어떻게 돼요? 파는 건 파는 그러니까 거라도 그 장기 보유 민간 임대 사업자로 돼 있다가 그게 자동 상실되고 난 뒤에 그 주택 말고 자기가 여분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주택을 판매할 때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많이 판다면은 실제 그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요? 네, 사업자용 그렇죠. 자기가 말고? 살고 있는 주택. 그러니까 예. 제 말은 사업자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자용 주택 말고요. 그럼 아, 5년도 예. 확실치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예. 그동안에 8년간 세제 혜택을 잘 받고 예. 물론 이제 임대를 5%밖에 안 올린 네네네. 성실한 임대인들이니까 네, 이게 네. 끝났을 경우에는 네. 예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해당되는 주택을 말하죠. 그렇죠. 그럼 다주택자 네, 지금 네, 팔아야 되는데 네, 못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정부가 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완 대책을 예, 예. 빨리 마련해야지 좀 매물을 맞습니다. 내놓는데 예.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급 대책도 봐야 되는데 기존 네. 주택 내놓는 거, 신규 주택 내놓는 거 지금 119 공급 대책에서 여러 지금 용산, 태릉, 과천 많이 말았는데 용산에 오세훈 시장이 만 가구 노 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봐야 알겠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님이 계속 계신다라면 조금 잡음이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집권 여당 쪽에 후보가 된다면 네. 당연히 정부에 호응하니까 이건 되겠죠. 아.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권이 이제 지자체에 있으니까 이번 서울시장 땅은 나라 선거는 땅인데 인허가권을 갖고 만 있으니까. 가구냐 아니냐 이것도 관련 있겠네요. 굉장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좀 명분을 가지시려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이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네.
굳이 거기 랜드마크를 갖다 80%할 필요가 있나요? 아, 20%가 주거 용률에서 8천 나오는 거거든요. 네. 30% 한다고 무슨 큰 랜드마크가 변화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두성규 제가 볼 박사님 때는 어떻게 그게 더 저는 선거에도 도움이 지금 되실 것 볼 때,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물론 오세훈 시장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쪽들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해당되는 용산 지역이나 뭐 태릉이나 과천 지역 모두가 지금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이번에 어떤 대책들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해당되는 지역에 지금 민주당 즉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도 네. 상당히 그 주민들과 의견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뭐 지금 국민의힘당 쪽의 사람들이 시장이나 혹은 지자체장으로서의 당선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 주민들의 반발과 그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과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또 기존에 이미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실적 검증을 지금 다 거친 지역들이거든요. 해당되는 지역들이 예.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일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주택 공급이라는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2030년 넘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6만 호 공급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공급 부족의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반대입니다. 왜요? 그건 예전의 얘기고요. 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실제로 국민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우리가 엑스트위터 지금 대통령이 많이 날리잖아요. 네. 제가 한 며칠 동안 그걸 곱씹어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해방 이후에 해결되지 못한 계곡을 정비했잖아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워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워딩 하나 있는데요. 네. 국민이 공감하고 네.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네. 법적 근거에 기초한다라면 일부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네. 그것은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표현보다는 그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누군가요? 태릉이고 과천이고. 왜 반대를 하죠? 예. 전 국민이 집이 없어 모자르고 빈 땅인데 나라 땅인데 그걸 왜 지역 주민들이 그걸 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집값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용산은 꼭 집값 떨어진 것보다 여러 가지 용산은 국제무지구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과연 노원 태릉지구는 그걸 교통이나 이런 게 언제부터 문제가 국가 있다. 걱정을 주민들의 그렇게 했어요? 생각이죠. 그 주민들. 제가 근데 그 얘기하는 주민들이 전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 그런 근데 일부 반응을 주민들이 우리가- 하면 그게 이제 좀 확대 해석되면 전부 국민이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아니,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국민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거 다 던지고 나서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전체 흐름을 봐야죠. 물론 일부 소수의 피해는 막아야 되지만 네. 그것이 국가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과 청년들을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이고 누구나 인지한다라면 예. 그거는 이제 말씀 주신 이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피해를 담보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법적으로 근거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 땅이란 얘기예요. 네. 제가 해석할 때. 네. 그래서 요번에 좀 다르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문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된 것들만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급 대책 예고한 대로 과연 지자체와 좀 협의를 좀 잘 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네. 설득을 하면은 뭐 공급 대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집값 전망을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에 좀 복잡하니까 한번 짧게 물어볼까요? 짧게, 집값? 예. 간단해 너무 길지 않게. 저는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 부분의 유예가 종료된다고 해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물 증가만으로 시장의 안정에 대한 어떤 효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집값 전망 자체를 상고하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상승률 자체는 일부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의하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실질적인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네. 없는 그래서 현재 52주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우리 한문동 교수님께도 짧게 좀 부탁합니다. 일단 우리가 볼 게 5월 9일 끝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하거든요. 네, 진짜. 그건 뭐 예측되는 거고 제가 하나 말씀 올리면 역대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노태우때하고 MB 보금자리인데 둘 다 일기 신도시, 네, MB의 보금자리. 보금자리. 예. 근데 둘 다 이제 세대수 공급을 많이 발표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랑. 예. 분양가를 미리 고지했어요. 다 반값이에요. 보금자리도 평당 2,500, 3,000이던 강남 시절에 분양가. 1,200, 1,300에 분양하겠다고 네. 아예 못을 박아버리니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정부는 아직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음 대책이나 이 올해 안에 발표가 된다라면 네. 3기 신도시 17만 원에다가 지금 6만 원에다가 또 공공택지 더하고 3, 40만 원어가 지금 수도권에 다 있거든요. 예. 이러면 효과가 있겠지만 분양가 갖고 또 좌고우면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또 이 정책은 또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가격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또 예전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정부 대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호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